서울의 밤은 차갑고 거친 여름비와 함께 찾아왔다. 굵은 빗방울이 강남의 마천루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고 아스팔트 도로는 화려한 네온사인을 반사하며 빛의 강으로 변했다. 잠들지 않는 도시의 혼돈 속에서 자동차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검은색 세단 행렬이 있었다. 최고급 방탄 유리와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마치 작은 요새와도 같은 세대의 차량은 태아그룹의 총수 강태준 회장의 것이었다. 차량 행렬은 빗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 행렬이 부유함의 상징인 타워 팰리스 근처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선두에 있던 경호 차량이 급정거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경호팀장의 무정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방에 장애물 회장님 차량 보호. 두 번째 차량 강태준 회장이 앉아있는 바로 그 차의 운전기사는 능숙하게 핸들을 꺾어 충돌을 피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튀어오른 흙탕물이 길가에 웅크리고 있던 한 노인의 온몸을 적셨다. 허리가 굽고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은 산더미 같은 폐지를 실은 낡은 손수레 옆에서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떨어뜨렸고 그 안에서 굴러나온 깡통 몇 개가 빗물 위를 대굴대굴 굴러갔다. 강태준 회장은 차창 밖의 소란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손목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파텍 필립 시계가 번쩍였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 관리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차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길가에 폐지 줍는 노인 때문에 잠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그의 눈치를 살피며 다급하게 보고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는 노인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동정심이나 연민도 없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혹은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그런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에게 있어 저 노인은 자신의 귀한 시간을 1분 1초라도 낭비하게 만든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경호원들이 노인에게 다가가 손수레를 거칠게 밀치려던 순간 한 젊은 여성이 그들 앞을 막아섰다. 잠깐만요. 그녀는 평범한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비에도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박소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의 젊은 검사. 그녀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다. 경호팀장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은 누구요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시오. 상관없는 일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합니다. 소연은 경호팀장의 위협적인 기세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빛났다. 어르신께 사과부터 하셔야죠. 회장님 차가 지나가다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녀의 말에 경호원들은 잠시 당황했다. 태아그룹의 위세를 모르는 사람이 서울에 있기라도 하단 말인가. 하지만 소연의 눈빛은 그들이 평소에 상대하던 약자들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 안에는 법과 정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소연은 더 이상 경호원들과 실랑이하지 않고 몸을 돌려 노인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노인의 얼굴에 묻은 흙탕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 빗물에 흩어진 깡통들을 하나하나 주워 봉지에 다시 담았다. 노인은 갑작스러운 친절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고개만 숙였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랜 세월의 고단함에 달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소연이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동안 강태준 회장의 차창이 스르르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강태준은 차 안의 어둠에 몸을 숨긴 채 자신에게 감히 맞서는 젊은 여자를 샅샅이 뜯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처럼 날카롭고 냉혹했다. 그 시선에는 경고와 위협 그리고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감히 네가 누군데 내 앞길을 막아서는가? 그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소연 역시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 똑바로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투명했지만 그 안에는 강태준의 오만함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번득였다. 한낱 검사에 불과한 그녀가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거물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마저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짧지만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이내 흥미를 잃었다는 듯 혹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시선을 거두고 운전기사에게 명령했다. 출발해. 차창이 다시 올라가고 검은 세단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부드럽게 미끄러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경호 차량들도 그 뒤를 따랐다. 골목길에는 다시 빗소리와 함께 박소연과 노인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소연은 멀어져가는 차량 행렬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강태준의 마지막 그 눈빛.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불쾌감을 넘어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자의 경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왜였을까? 일개 폐지 줍는 노인과의 사소한 마찰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그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 소연의 머릿속에 작은 의문의 씨앗이 심어졌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괜히 아가씨 앞길을 막은 것 같아 미안하구려. 노인이 주름진 손으로 소연의 옷소매를 잡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걸요. 소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런데 할머니, 이 늦은 시간까지 위험하게 집은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소. 이놈의 손수레만 끌고 가면 금방이요. 노인은 손사래를 쳤지만 소연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녀는 노인의 손수레를 대신 밀며 함께 걷기 시작했다. 손수레는 빗물을 먹어 유난히 무거웠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처량하게 울렸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중 소연은 노인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소중하게 매만지는 것을 보았다. 낡고 해진 천에 쌓인 그것은 노인의 유일한 재산처럼 보였다. 할머니 그건 뭐예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체념한 듯 천천히 천을 풀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빛바랜 자개의 머리핀이었다. 섬세한 나전칠기 공예로 만들어진 머리핀은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내 아들놈이 아주 오래전에 사준 것이오.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돈 벌어서 성공하겠다고 서울로 떠나면서 나중에 꼭 호강시켜주겠다며 이걸 줬지. 이게 그놈이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야. 노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던 아들은 그 후로 감감무소식이었다. 노인은 아들이 남긴 이 머리핀 하나를 부적처럼 품고 살며 언젠가 아들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노인의 사연은 서울의 수많은 슬픈 이야기 중 하나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어쩐지 소연의 마음속에서는 아까 강태준 회장의 그 차가운 눈빛과 노인의 슬픈 사연이 기묘하게 겹쳐졌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무언가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마침내 노인의 집에 도착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작은 판잣집이었다. 소연은 노인을 집 안까지 부축해주고 자신의 지갑에 있던 현금 전부를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할머니 이걸로 며칠이라도 따뜻한 식사하세요. 그리고 이건 제 명함이에요. 무슨 일 있으시면 꼭 연락주세요. 노인은 극구 사양했지만 소연의 진심 어린 모습에 결국 돈과 명함을 받아들었다. 아가씨 같은 사람이 검사라니
이 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구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강태준 회장의 오만한 얼굴 겁에 질려 있던 노인의 모습, 그리고 애틋한 사연이 담긴 작의 머리핀, 모든 것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검사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거대한 빙산의 일각. 오늘 밤의 일은 수면 아래에 감춰진 거대한 진실의 작은 조각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사무실. 소연은 밤새 뒤척이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출근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자마자 태아그룹과 강태준 회장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온통 그의 성공 신화와 자선 활동에 대한 기사들로 가득했다. 고아원 출신으로 맨주먹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 언론은 그를 살아있는 신화,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칭송했다. 그의 공식적인 이력서에는 단 하나의 흠결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소연은 어젯밤 그가 보여준 냉혹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완벽하게 포장된 이미지 뒤에 감춰진 그의 진짜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박 검사 아침부터 뭘 그렇게 뚫어져라 봐. 부장검사인 김철규가 커피를 들고 다가와 물었다. 그는 소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때로는 그녀의 저돌적인 수사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부장님, 태아그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연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김 부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쓴웃음을 지었다. 태아그룹이라 건드려서 좋을 것 없는 성격이지. 그물망처럼 얽힌 정적의 인맥은 물론이고 여론까지 쥐락펴락하는 곳이야. 웬만한 증거 없이는 섣불리 건드렸다가 우리가 먼저 다칠 수 있어. 그래도 무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거대한 제국이 완벽하게 깨끗할 리는 없잖아요. 물론 의심은 가지. 몇 년 전부터 태하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번번이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됐어. 꼬리 자르기의 명수들이지. 박 검사 설마 태하를 건드려 볼 생각은 아니겠지.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사건만으로도 벅차. 김 부장의 말은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김 부장 몰래 태아그룹 관련 내사 기록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어젯밤 만났던 노인과 그녀의 아들에 대한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한낱 감정에 치우친 판단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그녀의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거대한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은 언제나 가장 사소하고 인간적인 균열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니까. 소연은 결심했다. 그 균열을 파고들어 성벽 뒤에 감춰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겠다고. 박소연의 하루는 태아그룹 관련 서류 더미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녀의 책상은 과거 태아건설의 비자금 의혹 관련 내사 기록 재무제표, 공시 자료들로 뒤덮여 있었다. 공식적인 수사 라인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비공식적으로 사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예리한 눈은 복잡한 숫자와 보고서의 행간에 숨겨진 미세한 불일치들을 찾아 헤맸다. 박 검사, 아직도 그거 붙들고 있는 거야. 김철규 부장검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사건 파일이 들려 있었다. 내가 어제 말했을 텐데 태아는 지금 우리가 건드릴 상대가 아니라고. 이거나 봐. 더 시급한 사건이야. 김 부장이 내민 파일은 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관련 사건이었다. 피해 기업의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상황이었다. 물론 중요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소연의 직감은 태하그룹이라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정의 구현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부장님, 이 사건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태하건설 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 부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과거 내사 기록을 보면 핵심 증인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없애는 것처럼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강태준 회장의 힘이라는 걸 몰라서 묻는 건 아닐 테지. 김 부장은 한숨을 쉬었다. 박 검사, 나는 자네를 아끼네. 자네의 그 열정과 능력이 엉뚱한 곳에서 꺾이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강태준은 그냥 기업 총수가 아니야. 언론 정치, 심지어 우리 검찰 내부에까지 그의 사람들이 심어져 있어. 자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정적인 순간에 위에서부터 압력이 내려올 걸세. 그러면 자네만 다치는 거야. 김 부장의 말은 진심 어린 충고였다. 하지만 소연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투지를 불태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권력이 진실을 덮을 수 있다면 검찰은 왜 존재한단 말인가? 알겠습니다, 부장님. 일단 이 사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소연은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듯 파일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낮에는 배당된 사건에 집중하겠지만 밤은 온전히 그녀의 비밀 수사를 위한 시간이 될 터였다. 그날 이후 소연은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유능한 특수부 검사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수사력 앞에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의 변호인단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결국 소연은 그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고 피해 기업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그녀의 실력은 특수부 내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하지만 해가 지고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 꺼지면 그녀는 다시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 앞에 섰다. 그녀는 과거 내사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인 서버에 저장하고 키워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의 흐름과 인물 관계도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수사 권한이 없었기에 그녀는 오로지 공개된 자료와 과거 기록에만 의존해야 했다. 그것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나침반 없이 작은 돛담배로 항해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던 중 그녀는 태아그룹의 사회공헌 활동 내역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강태준 회장은 매년 거액을 여러 보육시설에 기부하고 있었는데 유독 한 곳,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알려진 햇살 보육원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 있었다. 언론은 이를 자신을 키워준 곳에 대한 아름다운 보은이라며 대서특필했다. 완벽한 그림이군. 소연은 코웃음을 쳤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후배 수사관인 최민준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했다. 최 수사관은 소연을 친누나처럼 따르는 입이 무겁고 행동이 빠른 인물이었다. 조혜 수사관, 나 좀 도와줄 일이 있어. 지극히 비공식적인 일이야. 퇴근 후 두 사람은 검찰청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소연은 최 수사관에게 햇살 보육원에 대해 조용히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강태준 회장이 머물렀다는 1960년대 후반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확인해달라고 했다. 며칠 후 최민준 수사관이 초조한 얼굴로 소연을 찾아왔다. 선배님, 이상합니다. 햇살 보육원에 강태준 회장의 생활기록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언론에는 그가 거기 출신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보육원 측에서는 오래된 기록이라 분실된 것 같다고 둘러대더군요. 그런데 제가 원장을 설득해서 당시 기록 보관 창고를 확인해봤습니다. 최민준은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살폈다. 1960년대 기록들이 대부분 잘 보관되어 있는데 유독 강 회장이 머물렀다는 특정 연도의 기록만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없애버린 것처럼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당시 보육원 원장이었던 분이 1980년대 초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사라진 기록, 그리고 의문스러운 죽음.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과거는 그가 대중에게 보여주는 자수성가한 고아라는 신화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소연은 그날 밤 다시 그 비 내리던 골목길을 떠올렸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두려움에 떨던 노인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차갑게 내려다보던 강태준의 눈빛. 그 눈빛은 동정심이 없는 것을 넘어 마치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마주한 자의 증오와 혐오가 담겨 있었다. 혹시... 소연의 머릿속에 섬광 같은 가설이 스쳐 지나갔다. 강태준은 고아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을 버렸거나 혹은 그들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지우려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쥔 사람이 바로 그날 밤의 노인일 가능성이 있었다. 소연은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던 자신의 명함을 떠올렸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노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소연은 직접 노인이 살던 판잣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문과 이웃들의 낯선 시선뿐이었다. 그 할머니 며칠 전에 이사 갔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로 말했다. 웬 젊고 덩치 좋은 남자들이 와서 짐을 다 싸서 어디론가 데려가더라고. 할머니는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했는데 남자들이 거의 강제로 끌고 갔어. 소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젊고 덩치 좋은 남자들, 태아그룹의 경호원들이 떠올랐다. 강태준이 움직인 것이다. 그날 밤 자신과 노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본 그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수사나 과거사 추적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 있었다. 소연은 초조해졌다. 노인의 행방을 찾을 방법이 막막했다. 그녀의 유일한 단서는 아들이 사준 자개 머리핀이라는 증언뿐이었다. 소연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밤을 새웠다. 그녀는 강태준의 공식 프로필을 다시 한번 샅샅이 훑었다. 출생지 서울, 출신 보육원, 햇살 보육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하지만 이 완벽함이야말로 가장 큰 거짓의 증거였다.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지울 수는 있어도 그 흔적까지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는 법이다. 소연은 발상을 전환했다. 강태준이 지우려고 했던 과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1950년대 출생자들의 인적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동기 검색에 도움을 요청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남성을 검색했지만 햇살 보육원 출신의 강태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포기하려던 순간 소연의 눈에 한 가지 기록이 들어왔다. 그것은 사망 처리된 한 아이의 기록이었다. 이름은 강태수. 출생지는 서울이 아닌 부산이었다. 사망 원인은 병사. 하지만 사망 신고 서류가 어딘지 모르게 조잡하고 허술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 이름은 오숙자였다. 소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오씨 성을 가진 아들을 기다린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었다. 강태수와 강태준. 이름은 다르지만 성은 같았다. 그리고 출생지가 부산이라는 점. 노인은 아들이 서울로 떠났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들의 원래 고향은 서울이 아닌 다른 곳일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소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사망 신고 서류의 하단에 희미하게 찍힌 보증인 날인이었다. 잉크가 번져 이름을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직위는 분명히 보였다. 햇살 보육원 원장.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원래 강태수라는 이름으로 부산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떤 이유로 어머니 오숙자 씨를 떠나 서울로 상경했고 햇살 보육원 원장의 도움을 받아 사망 처리된 후 강태준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아는 원장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것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었다. 거대한 사기극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다. 찾았다. 소연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녀의 눈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실질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부산에 있을 터였다. 강태준이, 아니 강태수가 필사적으로 지우고 싶어 했던 그의 진짜 고향. 그곳에 가면 그날 밤 사라진 노인의 흔적과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의 조각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즉시 부산행 KTX 표를 예매했다. 이것은 공식적인 출장이 아니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은 오직 그녀 자신만의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자기의 머리핀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그 머리핀이 이제 그녀에게는 진실을 향한 유일한 등대가 되어주고 있었다. 부산역에 내린 박소연을 맞이한 것은 서울의 그것과는 다른 비릿한 바다 내음과 활기찬 소음이었다. KTX에서 내린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려 광장으로 나온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회색빛 빌딩 숲이 아닌 탁 트인 하늘과 푸른 바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여유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강태수와 오숙자라는 두 개의 이름, 그리고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의 무게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강태수의 출생 기록에 적혀있던 옛 주소지인 영도구의 한 동사무소로 향했다. 다리를 건너 섬으로 들어서자 가파른 언덕을 따라 오래된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풍경이 펼쳐졌다. 서울의 번화함과는 거리가 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동네였다. 1950년대 출생 기록을 찾으신다고요? 동사무소의 젊은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전산화되기 전의 기록들은 먼지 쌓인 지하석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걸 일일이 손으로 찾아야 하는 건 고된 작업이었다. 내 꼭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강태수. 어머니는 오숙자. 1950년대 초반 출생 기록일 겁니다. 소연은 검사 신분증을 보여주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과 범상치 않은 분위기에 직원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1시간 넘게 먼지 쌓인 서류 뭉치와 씨름한 끝에 마침내 빛바랜 종이 한 장을 찾아냈다. 하지만 기록은 너무나도 간단했다. 출생신고서 한 장. 그리고 몇 년 뒤 병으로 사망했다는 신고서가 전부였다. 그 외에 그들 모자가 이곳에 살았다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유령처럼 살다가 사라진 것 같았다. 이게 전부입니까? 소연이 물었다. 네, 저희가 가진 기록은 이게 다입니다. 혹시 모르니 이 근처에서 오래 사신 어르신들께 한번 여쭤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기 복례시장으로 가시면 옛날부터 장사하시던 분들이 많습니다. 소연은 동사무소를 나와 직원이 알려준 복례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은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활기로 넘치고 있었다. 좌판을 벌인 상인들의 목소리와 생선 비린내 고소한 기름 냄새가 뒤섞여 사람 사는 냄새를 물씬 풍겼다. 소연은 시장 입구에 있는 작은 떡집으로 들어갔다. 떡집 주인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였다. 소연은 떡 몇 개를 사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살다마다 시집와서부터 쭉 살았으니 한 50년은 넘었지. 혹시 오숙자라는 분을 아시나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 이름은 강태수고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떡을 썰던 할머니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새삼스럽게 그 이름을 왜 묻는 거요, 서울서 온 양반이. 소연의 심장이 뛰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오래전에 신세를 진 일이 있어서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돼서 혹시나 하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소연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숙자 언니, 참 기구한 양반이지.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은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게야. 할머니는 가게 안쪽에 작은 의자를 가리켰다. 소연이 자리에 앉자 그녀는 수십 년 전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오숙자는 원래 이 시장에서 가장 곱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처녀였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 태수 하나만을 바라보며 억척스럽게 살았다. 그녀는 시장 구석에서 채소 좌판을 하며 아들을 키웠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는 아들 태수였다. 태수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했어. 동네에서 신동 소리를 들었지. 근데 욕심이 너무 많았어. 자기 엄마가 고생하는 건 안중에도 없고 항상 더 큰 세상을 꿈꿨지. 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태수는 부산이 너무 좁다며 서울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할 것이며 돈을 많이 벌어 어머니를 호강시켜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오숙자는 아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 모은 쌈짓돈과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까지 전 재산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언니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 숙자 언니는 아들이 하는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었으니까. 할머니는 혀를 찼다.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태수는 어머니에게 작은 선물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근처 귀금속 가게에서 산 자개 머리핀이었다. 어머니, 제가 성공해서 돌아올 때까지 이거 보시면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 머리핀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그게 태수가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는 감감무소식이었지. 처음 몇 달은 편지를 하더니 그것도 뚝 끊겼어. 숙자 언니는 매일같이 부산역에 나가 서울 쪽 하늘만 쳐다봤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여나 아들이 올까봐. 그러다 빚독촉에 시달려 결국 집도 넘어가고 시장 좌판도 접었지. 결국 오숙자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은 것이라고는 아들이 남긴 자가의 머리핀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이 동네 저 동네를 떠돌며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들을 직접 찾아야겠다며 무작정 서울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고 한다. 그게 떡집 할머니가 기억하는 오숙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다들 태수가 서울에서 사기를 당했거나 잘못됐을 거라고 했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놈은 독한 놈이야. 제 어미를 버리고 저 혼자 잘 살겠다고 마음먹은 개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소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마주쳤던 노인의 슬픈 얼굴과 수십 년간 아들을 기다려온 한 어머니의 기구한 삶이 겹쳐지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폐지를 줍던 그 노인이 바로 오숙자였고, 그녀의 아들 강태수는 자신의 이름을 강태준으로 바꾸고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을 발판 삼아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린 것이다. 소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패륜을 넘어선 인간성에 대한 잔혹한 배신이었다. 강태준이 쌓아 올린 성공의 제국은 바로 어머니의 눈물과 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혹시 그 자개 머리핀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기억나지? 하얀 조개 껍데기로 만든 나비 모양이었어. 햇빛을 받으면 오색으로 빛나는 게 참 고왔지. 숙자 언니가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데. 소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날 밤 찍어두었던 머리핀 사진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맞나요? 사진을 본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맞아, 바로 이거야. 세상에 이걸 어떻게... 서울에서 오숙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지만 꼭 다시 찾을 겁니다. 소연은 떡집을 나와 바다가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휴대폰 속 머리핀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한때는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약속이었을 이 아름다운 물건이 이제는 아들의 죄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버렸다. 강태준은 왜 자신의 과거를 이토록 철저하게 지워야만 했을까? 단순히 가난이 싫어서였을까? 아니면 성공을 위해 더 큰 무언가를 팔아넘겼고 그 과거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까 두려웠던 것일까? 그의 성공 뒤에는 또 다른 검은 거래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햇살 보육원 원장의 의문스러운 죽음이 그 증거였다. 소연은 이제 확신했다. 태아그룹의 비자금 수사와 강태준의 과거사 문제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다.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분명 그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돈이 사용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개의 수사는 결국 하나의 진실, 즉 강태준이라는 인물의 추악한 실체를 향해 있었다. 부산의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소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다. 반드시 오숙자 할머니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강태준 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단순히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한 여인의 짓밟힌 삶과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부산에서의 하루는 짧았지만 소연이 얻은 것은 그 어떤 서류 증거보다도 강력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의 무게였다. 이제 이 무게를 짊어지고 서울로 돌아가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날카로운 칼이 쥐어졌다. 그 칼은 바로 어머니의 잊혀진 기억이었다. 부산에서 돌아온 박소연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서늘한 확신과 뜨거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수사는 두 개의 갈래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었다. 하나는 태아그룹의 비자금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줄기를 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태준이라는 인물의 뿌리, 즉 그의 추악한 과거를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소연은 이 두 갈래가 결국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선배님, 정말 강태준 회장이 그런 짓을... 최민준 수사관은 소연이 부산에서 알아온 사실을 전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그냥 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그러니 더더욱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소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우리가 먼저 당해.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 태아의 비자금이 강태준의 과거를 세탁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찾는 거야. 그 연결고리만 찾아내면 그는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어. 소연과 최민주는 태하그룹의 수십 년치 회계 장부를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다. 특히 강태수가 사망하고 강태준이 탄생한 시점인 1980년대 초반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방대한 자료 속에서 의미 있는 단서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었다. 며칠 밤을 세운 끝에 최민준이 마침내 작은 실마리 하나를 발견했다. 선배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가리킨 것은 태아건설의 기부금 지출 내역이었다. 대부분의 기부금은 언론에 공개된 복지재단이나 사회단체로 향했지만 그 중에는 수취인이 불분명한 자문료 또는 컨설팅 비용, 명목의 지출들이 간헐적으로 끼어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햇살 보육원의 전 원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후 그의 유족에게 거액의 위로금이 지급된 기록이었다. 공식적으로는 회장의 은사에 대한 보답이었지만 시점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이비인마 금용이었군. 소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이 흘러들어갔을 거야. 부산에서 강태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 혹은 그의 신분 세탁을 도왔던 사람들. 이제 목표물이 뚜렷해졌다. 이 모든 검은 돈의 집행을 담당했을 인물, 강태준의 그림자이자 수족처럼 움직이며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단 한 사람, 바로 태아그룹의 기획조정실장 윤상호 이사였다. 윤상호 이사는 강태준이 회사를 설립할 초기부터 함께한 창업 공신이었다. 그는 강 회장의 가장 깊은 신임을 받는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상 그룹 내에서는 회장님의 해결사로 불렸다. 강 회장의 심기를 거스르는 모든 문제들은 그의 손에서 조용히 처리되었다. 소연은 윤상호야말로 이 거대한 성벽의 가장 약한 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연은 공식적으로 윤상호 이사를 소환했다. 소환 사유는 태하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다. 소식을 들은 김철규 부장검사는 당장 소연을 호출했다. 박 검사, 지금 제정신이야. 윤상호 이사를 부르다니. 그건 강태준 회장에게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선전포고는 그들이 먼저 했습니다. 소연은 지지 않고 맞섰다. 오숙자 할머니를 납치해 가깝게 데려가 숨겼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모든 증인이 사라질 겁니다. 윤상호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강태준의 그림자도 밟지 못합니다. 소연의 결연한 태도에 김 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소연의 눈에서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넘어선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다. 그것은 거하게 맞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검사로서의 신념 그 자체였다.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 알겠다. 하지만 명심해.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 만약 실패하면 나도 자네를 지켜줄 수 없어. 며칠 후 윤상호 이사가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검찰 조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만함과 여유가 넘쳤다. 박소영 검사님이시라고요. 젊고 유능하시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조사실에 마주 앉은 윤상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소연을 철부지 취급하는 듯한 교묘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그의 기선제압에 응수하지 않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회계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그를 압박했다. 하지만 윤상호는 노련한 해결사답게 모든 질문을 능숙하게 받아넘겼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군요. 모두 정상적인 회계 처리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압니다. 그건 실무자들이 처리한 일이라 저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조사는 1시간 넘게 아무런 소득 없이 제자리 걸음을 했다. 윤상호의 변호인다는 시계를 보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바로 그때 소연이 툭 던지듯 말했다. 윤 이사님, 혹시 부산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영도 쪽이요. 바다가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그 순간 윤상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지만 그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리는 것을 소연은 놓치지 않았다. 부산이라니요? 갑자기 그건 왜 물으십니까? 아, 그냥요. 최근에 제가 잠시 다녀왔는데 경치가 참 좋더군요. 복례시장이라는 곳의 떡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소연은 마치 잡담을 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어머니가 서울로 떠난 아들을 평생 기다렸다는 이야기였죠. 윤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변호인단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검사님, 지금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곧 알게 되겠죠. 소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서류 더미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윤상호의 앞에 놓았다. 그것은 바로 자개 머리핀 사진이었다. 이 물건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윤상호는 사진을 보자마자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움찔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그를 지배해온 공포가 그의 오만한 가면을 부수고 터져 나온 것이다. 그는 강태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시작점이 바로 저 머리핀과 얽힌 비극이라는 것도. 이걸 어떻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윤 이사님,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오숙자 할머니 어디에 계십니까? 소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윤상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떨기만 했다. 조사는 그것으로 끝났다. 소연은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이제 그물은 던져졌고 가장 큰 물고기가 걸려들었다. 검찰청을 나온 윤상호는 사색이 된 채 곧바로 강태준 회장에게 달려갔다. 회장실의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태준은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무쇠운 일이냐. 그 어린 검사 하나 처리 못해서 이 꼴로 달려와 강태준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소연 그 계집애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윤상호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부산, 그리고 어머니, 그 머리핀 사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준의 어깨가 순간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 안에서는 지옥의 불길 같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깟 계집애 하나가 감히... 그는 이를 갈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자신이 너무 안일했다고 생각했다. 그저 돈이나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검사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산이었다. 박소연은 그의 가장 깊은 곳, 그가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찾아낸 것이다. 당장 처리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계집애의 숨통을 끊어놔. 다시는 내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강태준이 윤상회에게 명령했다. 하지만 회장님, 이미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손을 쓰면
시끄러워 강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까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잘못된 적 있었나? 그물망이 촘촘하면 뭘 하나? 그 그물을 찢어버리면 그만이야. 언론 정치권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 박소연을 비리 검사로 만들어. 뇌물을 받은 파렴치한으로 만들어서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려. 증거는 없으면 만들면 되지. 강태준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남자였다. 그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부숴버리면 그만이었다. 그게 그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그날 밤 태아그룹의 비밀 대책팀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박소연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하고도 잔혹한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그들이 뿌린 거짓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검은 돈이 정치권의 누군가에게 은밀히 전달되었다. 거대한 권력의 톱니바퀴가 한 명의 젊은 검사를 짓밟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같은 시각 윤상호 의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떨고 있었다. 그는 박소연 검사의 마지막 눈빛과 광기에 휩싸인 강태준 회장의 얼굴을 동시에 떠올렸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해결사가 아니라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낡은 도구 희생양이 될 운명이었다. 공포에 휩싸인 그는 책상 서랍 속의 비밀 서류들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명령으로 수십 년간 자행해온 모든 범죄의 기록들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서류들을 분쇄기 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그물은 조여오고 있었고 가장 먼저 겁을 먹은 쥐가 도망칠 구멍을 찾기 시작한 것이었다. 윤상호 이사가 조사실을 나선 바로 다음 날 박소연을 향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시작은 익명의 제보를 가장한 인터넷 언론의 짧은 기사 하나였다. 특수부 소속 피검사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 수수 의혹. 기사는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현직 여성 검사라는 점과 최근 진행 중인 수사를 암시하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것은 신호탄에 불과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태아그룹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주요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피검사가 박소연임을 암시하는 정보들을 교묘하게 흘렸다. 그녀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실리고 그녀가 과거에 맡았던 사건들까지 끄집어내어 억지로 의혹과 연결시켰다. 재벌개혁의 선봉 알고 보니 부패의 화신, 미모의 여검사 그녀의 두 얼굴,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고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의의 여신으로 칭송받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뇌물받은 비리 검사로 낙인 찍혔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김철규 부장검사가 신문을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태준 그 여우 같은 놈이 결국 손을 쓴 거야. 이건 명백한 언론 플레이야. 하지만 분노도 잠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박소연 검사가 특정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투서가 접수된 것이다. 투서에는 박소연의 먼 친척 명의로 개설된 차명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거래 내역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대책팀이 밤새 만들어낸 완벽한 조작의 산물이었다. 검찰 조직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법무부 장관은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즉시 감찰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취해진 조치는 박소연 검사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수사에서 즉시 배제하는 것이었다. 박 검사 자네는 오늘부로 태하그룹 수사에서 손떼게, 그리고 감찰본부의 조사를 받아야 해. 김철규 부장이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힘겹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이것이 조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된 이상 막을 방법이 없었다. 소연은 말없이 그 명령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챙겼다. 동료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그녀를 안타까운 눈빛 혹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한때 정의 구현의 동지였던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와 수사 기록들에 접근할 수 없도록 봉인 조치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태아그룹 수사의 모든 것이 그렇게 중단되었다.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개인 휴대폰 하나와 부산에서 찍어온 자개머리 핀 사진뿐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발을 완벽하게 묶어버린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처음으로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쏟아지는 비난 기사와 악성 댓글들, 검찰 망신 다 시키네, 돈의 영혼을 판 마녀. 세상은 이미 그녀에게 유죄를 선고한 듯했다. 무엇보다 그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진실을 밝힐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대로라면 그녀는 비리검사라는 오명을 쓴 채 쫓겨나고 강태준의 범죄와 오숙자 할머니의 비극은 영원히 묻히게 될 터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최민준 수사관이었다.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압니다. 제가 어떻게든 돕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소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강태준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그녀는 아직 혼자가 아니었다. 초의 수사관 고마워. 나 괜찮아. 소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해져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오히려 강철 같은 의지가 솟아나고 있었다. 오히려 잘 됐어. 그들이 나를 수사에서 배제했으니 나는 이제 공식적인 절차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어. 이제부터는 나만의 방식으로 싸울 거야. 소연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반격을 준비하는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최민준과 함께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조작된 뇌물의 출처를 역추적하는 것이었다. 최민준은 감찰부의 눈을 피해 과거 경찰 시절의 인맥을 동원하여 차명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추적은 쉽지 않았다. 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세탁되어 출처를 알 수 없게 만들어져 있었다.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방식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대리인을 내세워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함정을 설계하고 실행한 인물 역시 태아그룹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윤상호. 소연은 그 이름을 떠올렸다. 소연은 최민준에게 유령 회사들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모두 떼어보라고 지시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회사들이었지만 소연은 그 대표이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의 눈이 한 이름에 멈췄다. 김영재. 그는 마지막으로 돈을 이체한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였다. 그리고 그는 10년 전 태하그룹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갑자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인물이었다. 강태준이 버렸던 카드. 하지만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다시 쓰기 위해 어딘가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찾았어. 소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김영재만 찾으면 이 모든 함정이 강태준의 지시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김영재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뒤였다. 소연은 다시 한번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는 대신 다른 길을 찾았다. 김영재의 주변 인물을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가족 친구, 과거의 동료들. 끈질긴 탐문 끝에 소연은 김영재가 필리핀에 있는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돈이 송금되는 경로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송금을 대행해주는 환치기, 업체의 주인이 바로 윤상호 이사의 먼 친척이었던 것이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윤상호가 환치기 업체를 통해 김영재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그를 관리해왔고 이번 함정 역시 김영재를 통해 실행한 것이다. 이 연결고리만 증명한다면 함정의 배후가 태아그룹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힐 수 있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감찰본부는 이미 강태준의 입김이 닿아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언론 역시 믿을 수 없었다.
그때 소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바로 그녀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현재 독립언론사 뉴스타파에서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지혜 기자였다. 그녀는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만을 추구하는 소연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언론인이었다. 소연은 공중전화로 이지혜 기자에게 연락했다. 지혜야, 나 소연이야. 너한테 제보할 게 있어.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특종이 될 거야. 며칠 뒤 뉴스타파의 홈페이지에 단독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단독 박소연 검사 뇌물 의혹 그 배후에 태아그룹이 있었다. 조작된 증거와 사라진 핵심 인물 김영재의 행방. 기사는 소연이 찾아낸 모든 증거들, 즉 페이퍼 컴퍼니와 김영재, 그리고 윤상호 이사와의 연결고리를 상세하게 폭로했다. 또한 태아그룹이 과거에도 비자금 사건의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협박해왔던 전례들을 함께 보도했다.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여론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다.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비리 여검사에 대한 의혹은 순식간에 거대 재벌의 검찰 탄압 및 수사 방해라는 더 큰 스캔들로 번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제 박소연이 아닌 태아그룹과 윤상호 이사를 조사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강태준의 사무실에서 불호령이 떨어졌다. 멍청한 놈들, 뒤처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그는 자신이 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든 꼴이 되자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그의 분노가 극에 달한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소연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수사에서 배제된 무력한 검사가 아니었다. 감찰본부는 그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태아그룹의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그녀를 복귀시킨 것이었다. 오랜만입니다, 강태준 회장님. 소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강렬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이 좀 바뀐 것 같군요. 강태준은 소연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처음으로 드러나는 당혹감과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얕보았던 이 젊은 여검사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질긴 상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릎 꿇을 생각이 없었다.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 검사. 이제 시작일 뿐이지.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이제 모든 위장과 함정은 거쳤다. 남은 것은 오직 진실과 거짓의 정면 대결뿐이었다. 그리고 그 대결의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며칠 뒤 열릴 태아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 파티. 강태준이 자신의 제국을 과시하기 위해 마련한 바로 그 자리에서 박소연은 마지막 결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가장 화려하게 수놓는 롯데월드타워의 최상층 시그니엘 호텔. 이곳에서는 태아그룹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자선 파티가 한창이었다. 대한민국의 정재계, 문화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든 듯 연 회장은 눈부신 샹들리에 불빛과 명품 드레스값 비싼 샴페인 거품으로 반짝였다. 모든 것이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가 이룩한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파티의 주인공인 강태준 회장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그는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50년 전 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고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 국민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의 연설의 장내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그의 살아있는 신화를 기록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거액의 자선기금 기부 약정서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위선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이미지의 정점이었다. 그는 이 순간 자신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다. 그 누구도 감히 자신의 아성에 도전할 수 없으리라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섰다. 파티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과 그들을 이끄는 한 명의 여성이었다. 음악이 멈추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모든 시선이 불청객에게로 향했다. 박소연 검사였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을 막아서는 경호원들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다. 검찰입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품에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꺼내 보였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을 놓치지 않으려 무대 앞으로 몰려들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그가 애써 연출한 완벽한 무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박소연은 수많은 인파를 뚫고 단상 위로 똑바로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준의 바로 앞에 섰다. 박소연 검사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인가? 강태준이 마이크를 통해 고함쳤다. 그의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무대로 역이용하려 했다. 이 신성한 자선 행사를 망치다니. 당신에게는 수치심도 없나? 이것은 명백한 검찰의 권력 남용이자 기업 탄압이야. 권력 남용은 강 회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소연은 마이크 없이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저는 법원의 정식 영장을 집행하러 왔을 뿐입니다. 강태준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공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증거도 없는 baseless accusations, 근거 없는 비난일 뿐이야. 당신이 내세우는 그깟 혐의들은 내 변호인단이 하루면 전부 반박할 수 있어.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기업 범죄 따위는 돈과 권력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박소연이 가진 패가 그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치명적인 오만함이었다. 그는 박소연의 진짜 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소연은 그런 그를 잠시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도 분노도 아닌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마치 구제불능의 영혼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강 회장님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법정 싸움은 길고 지루해질 겁니다. 소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두 사람의 얼굴을 집요하게 클로즈업했다. 하지만 회장님, 당신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범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다룰 수 없을지도 모르는 하지만 당신의 영혼을 평생 감옥에 가둘 죄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숙여 오직 강태준의 귓게만 들릴 정도로 하지만 그의 모든 숨구멍을 틀어막을 만큼 선명하게 속삭였다. 그것은 수십 년간 잊혀졌던 한 어머니의 기다림이 담긴 문장이었다. 어머니는 아직도 부산의 낡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주신 그 자개 머리핀을 품에 안고서. 어머니는 아직도 부산의 낡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H 회장님. 회장님이 주신 그 자개 머리핀을 품에 안고서. 그 한 문장. 그것은 총성보다 더 강력했고 칼날보다 더 예리했다. 강태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다. 그의 동공이 공포로 급격하게 수축했다. 그의 뇌리 속에서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판도라 상자가 격렬하게 열렸다. 낡은 버스 정류장 자신을 배웅하며 눈물 찢던 젊은 시절 어머니의 얼굴 성공에서 돌아오겠다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하얀 조개 껍데기로 만들어진 나비 모양의 머리핀,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가 애써 지우고 부정하고 외면했던 모든 과거가 거대한 해일이 되어 그를 덮쳤다. 그가 쌓아 올린 부와 명예 권력의 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그 성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희생과 눈물이라는 진실이었다. 그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거인의 몸이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쿵. 강태준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경악에 찬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자신이 가장 빛나던 바로 그 단상 위로 그대로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그것은 단순한 실신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영혼이 그의 모든 자존심과 오만이 완벽하게 파괴되는 순간이었다. 연 회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비명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섞였다. 소연의 수사팀이 신속하게 움직여 쓰러진 강태준의 주변을 통제하고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박소연은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는 강태준을 내려다보았다. 승리의 희열은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에서 오는 서늘한 안도감과 한 인간의 비극적인 몰락에 대한 씁쓸함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 시대의 거인이었던 남자의 초라한 마지막 모습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검찰의 칼도 법의 심판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버렸던 어머니에 대한 단 한 줄의 진실이었다. 강태준 회장이 몰락한 그날 밤 이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태아그룹의 비리와 강태준의 충격적인 과거사를 대서특필했다. 자수성가의 신화는 한순간에 희대의 사기극으로 전락했고 국민적 영웅은 폐륜화로 낙인 찍혔다. 태아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수십 년간 쌓아올린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박소연 검사가 이끄는 특수부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무너진 왕 앞에서 꼬리를 감추었던 측근들은 앞다투어 검찰에 출두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강태준의 범죄 사실을 폭로했다. 윤상호 이사는 물론 태아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재무팀과 강태준의 과거 세탁에 동원되었던 모든 인물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거대한 성벽을 지탱하던 돌들이 하나씩 빠져나가자 성은 완벽하게 붕괴했다. 하지만 박소연에게는 아직 끝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바로 오숙자 할머니를 찾는 것이었다. 강태준의 지시로 어딘가에 감금되었을 할머니의 안전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수사팀은 윤상호 이사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끝에 마침내 할머니가 감금된 장소를 알아냈다. 그곳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한적한 요양원이었다. 태아그룹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말만 요양원이지 실상은 감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소연은 수사관들과 함께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요양원 측은 완강하게 출입을 거부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소연은 시설 깊숙한 곳, 가장 구석진 방에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오숙자 할머니를 발견했다. 할머니는 그 사이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었고 세상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 소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소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그녀를 알아보았는지 입술을 작게 달싹였다. 아가씨, 네 저예요.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다 끝났어요. 소연은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에 수십 년간 얼어붙어 있던 할머니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기나긴 기다림과 고통의 세월이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처럼 보였다. 며칠 후 오숙자 할머니는 소연이 마련해준 바다가 보이는 조용하고 아늑한 요양시설로 거처를 옮겼다.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방에서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소연은 할머니를 찾아와 과일을 깎아드리며 조용히 곁을 지켰다. 아가씨 할머니가 뜨개질을 멈추고 물었다. 내 아들, 태수는 어떻게 됐소?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차마 그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진실을 모두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여생이 더 이상 고통과 분노로 채워지기를 원치 않았다. 아드님은 찾았습니다. 소연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먼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두어 번 끄덕일 뿐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소연은 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상자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작의 머리핀이 들어있었다. 이건 아드님이 어머니께 꼭 돌려드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연은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핀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머리핀을 소중하게 쓰다듬으며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용서라기보다는 아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자신의 젊은 날과 그 지독했던 기다림의 세월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보였다. 이제 그녀는 아들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기나긴 여정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강태주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의 입에서 어머니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흘러나왔을 때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다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사무실. 박소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처음 이 사건을 마주했을 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 비치는 도시의 모습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권력의 허망함과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그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도 온몸으로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짓밟힌 인생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검사로서의 자부심을 지킬 수 있었다. 박 검사님, 새로운 사건입니다. 최민준 수사관이 새로운 사건 파일을 들고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표지에는 또 다른 거대 기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세상의 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녀의 싸움 또한 끝나지 않을 터였다. 소연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최 수사관이 내민 파일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한번 진실을 향한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빛으로 가득 찼다. 찌는 석양을 등지고 그녀는 또 다른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의를 향한 그녀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